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필기가 제가 좀 필기가 많죠. 예, 그래서 아마 좀 쓰시고 뭐 하시니까 이제 좀 뭐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뭐 필기가 좀 많은데 하면서. 그래서 제 이 정리되어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에 이제 배부를 할 거니까. 예. 물론 이제 그 페이지가 좀 있고 해서 그걸 재본을 해서 유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거를. 예. 제가 부담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장님이 그걸 다 부담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나갈 거니까 그 점은 이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권리를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의무자 우리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부분 잠깐 먼저 언급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수업 본격적인 또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있는데 채권자, 그 다음 채무자인데요. 가령 이제 1억 원 갑이 돈 받을 게 있더라 말이죠. 1억 원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예요. 갑이. 예. 자, 을이 이제 X라는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예, 그래서 을을 그럼 뭐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이제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다를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다른 거 그건 뭐라고 했어요? 물상 보증인. 예. 자, 근데 채권자와 저당권자 이건 동일인에게 기속돼 있어야 됩니다.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가 안 되니까요. 예. 자,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과 저당권 이걸 가령 다른 사람 병에게 양도를 할 때 우리 채무자 저당권 설정 이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잘 출제돼. 우리 등기법 시험에 동의 승낙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권리는 우리 의무자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왜 또 조금 권리를 그러면 다 자유롭게 이렇게 양도할 수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는 여러분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중요해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 뒷부분에 강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미리 말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 미리 말 나온 김에 꼭 알아두시자고요. 권리를 양도할 때는 이 의무자 우리 채무자 동의 승낙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러면 누가 매수인이죠? 갑이 매수인, 을이 매도인입니다. 자, 매수인은 무슨 권리가 생기죠? 매수인은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예.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역시 권리다, 그죠?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뭐 했기 때문에 나온 권리예요? 매매라는 계약을 해서 나온 권리.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뭐?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령 다른 사람 병에게 양도를 한다. 양도를 할 때 이때는 우리 을
을 이때 양도할 때 을의 동의 승낙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동의 승낙 이때는 민법에서 안 배우셨어요? 이때는 잘 생각해보세요. 항상 여러분 법은 공평입니다. 우리 상식의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매도인이에요. 내가 이거 매수인한테 팔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내 동의 승낙도 없이 자유롭게 양도한다라면 아무한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인데 얘가 내 동의 승낙 없이 만약에 양도가 가능하다라면 얘가 나중에 대금을 줄지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을이면 안 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때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이때는 동의 승낙, 우리 의무자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아마 민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원칙인데 얘가 특이한 거예요. 매매의 경우에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때는 양도할 때 매도인 동의 승낙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왜냐하면 얘네들 지금 이 사이에는 이래 신뢰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함부로 양도해서 동의 승낙이 만약에 원칙으로 가서 그냥 동의 승낙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우리 매도인에게는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큰 이제 모순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때 이게 예외입니다.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려서 이게 원칙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매매의 경우에는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이제 기억해 두시자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할 때 이게 예외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동의 승낙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그냥 권리 양도할 때는 동의 승낙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찾으셨나요? 149페이지. 이제 그냥 149페이지 바로 가시면 돼요. 예, 거기 제3절 이제 등기할 사항이 나옵니다. 자, 좀 지워도 되죠, 이제? 얘는. 예. 자, 일단 우리 등기할 사항 지금 이 파트도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강론 파트가 좀 연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역시 같이 앞에서 설명드립니다. 앞에서 같이 설명드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린 이 내용에서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미리 강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등기할 사항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하나는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할 사항인 물건, 또 하나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 해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항상 두 가지로 나누는 거, 분류하는 거 좋아한다, 그죠? 뭐든. 대부분 막 두 가지로. 뭐 미개발, 개발. 그 다음 개발은 다시 또 일반적 개발, 뭐 체계적 개발. 항상 사람도 왜 보면 남자, 여자, 뭐 군인, 민간인, 뭐 이렇게. 주로 두 가지로 많이 분류하지 않습니까? 자, 등기할 사항인 이제 물건과 등기할 사항인 권리인데,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역시 또 두 가지.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건물. 그래서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하나는 토지고요, 또 하나는 건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이게 토지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다 아신다, 그죠? 토지인지 아닌지는 웬만하면 아시잖아요.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천과 바다입니다. 이제 이거 토지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만 물어봐요. 하천과 바다. 나머지 뭐 토지인지 아닌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하천은 여러분 토지일까요? 아닐까요? 하천은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천은 토지입니다. 하천은 토지예요. 네. 그럼 바다는
아니다라는 거.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바다는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하천은 토지니까. 그럼 이게 바다인지 하천인지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맛을 보면 알아요. 그거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맛만 보면 알지. 조금 더럽더라도 먹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하천, 바다는 토지니까 아예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할 물건이 아니고요. 하천은 토지니까 등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천에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천에는요, 하천에는 용의권 등기는 불가하다라는 거. 제가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예,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하천에는 용의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용의권 하면 여러분, 용의권 하면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권. 한번 적어볼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까지는 용의 물권이고, 그 다음 채권 중에도 등기하는 용의권이 있습니다. 뭐?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할 수 있습니다. 네. 채권인데 등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등기는요, 조금 이따 이제 배우실 건데,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십니다. 곧 조금 이따 배우세요.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해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은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하게 되면 물권화된다라는 거지. 등기했다고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권화 대항력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등기했으니까, 공시했으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용의 물권이라고 적지 않고 용의권이라고 적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임차권 포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하천에는 요 등기는 못한다. 요 네 가지 등기는 못한다. 다른 등기는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질문. 하천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OX. 하천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OX. O. 얘만 못한다고요. 용의권 등기만 불가하다라는 거. 되셨나요? 예. 하천에 다른 등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못한다? 용의권 등기만 못한다. 이제 법 의미는 아시겠죠? 예,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용의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입니다. 이제 토지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복잡한 내용 없습니다. 하천 딱 바다 그것만 구별하시면 끝나는데, 자, 이제 건물인데 구체적인 경우에 이게 건물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건물은.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물론 엔드 관계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요, 정착성입니다. 즉, 움직일 수 있으면 건물 아니다라는 거. 옮길 수 있으면 건물 아니다라는 거. 정착성.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외기 분단성이라고 합니다. 외기 분단성, 바깥 공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어야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외기 분단성 의미 아시겠죠? 네, 바깥 공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어야 그래야 건물이다. 그러면 이 외기 분단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요, 세 가지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외기 분단성이 있대요. 네, 그게 뭐냐면 기둥, 지붕, 벽이다 이 말이에요. 기둥, 지붕, 벽.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 그래야 외기 분단성이 있다 라고 판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기 분단성, 어쨌든 외기 분단성 있어야 건물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이 되려면요, 용도성이 있어야 된다. 용도성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속 사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 가능해야 그래야 건물이다 라는 겁니다. 건물이 되려면. 네. 자, 따라서 일시적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잠시 사용하고 말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요건 충족을 해야 건물이다 라는 건데, 요 세 가지 요건은 여러분 엔드 관계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뭘 출제하느냐? 여기 각각 해당되는 예시를 출제합니다.
시험에 앞만 눈 뜨고 봐도 외기 분단성, 정착성 이런 말을 못 찾아봐요. 여기 있는 예시, 그럼 여러분들 그 예시가 교재 어디에 나오느냐면 152페이지에 나와요. 152페이지에. 152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밑에 표 나오죠? 네, 거기는 이제 예시인데, 거기 예시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리는 것만 하세요. 네. 자, 먼저 정착성과 관련해서요. 우리 정착성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요.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뭐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닷가 가다 보면 특히 남해 바다에 많아요. 남해 바닷가에. 왜냐면 이제 동해 바다는 이제 수심이 너무 깊고 서해 바다는 또 수심이 너무 얕아서요. 적절치가 않아서 남해 바다에 주로 많은데, 바닷가 가시다 보면요. 큰 배를 개조해서요. 바닷가에, 그 바다에 배를 개조해서 호텔로 쓰는 거예요. 그걸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이라고 합니다.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네. 자, 얘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가더라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정착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옮길 수 있으니까. 요 예시만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 그럼 외기분단성과 관련해서는요. 요 외기분단성과 관련해서는 예시 두 가지, 비닐하우스 하고요. 그 다음 농업용 고정식 온실 두 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이제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즉 우리 판례가 이제 아까 외기분단성 뭐 관련해서 기둥, 지붕, 벽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구별하기 애매해요. 이 판례가 설치한 기둥, 지붕, 벽 이거 가지고는 구별하기 애매해. 둘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 아주 추운 겨울날 지금 막 영하 막 20도 막 아주 추운 겨울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건물, 그 길로 눈 안 떠지면 건물 아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닐하우스 얘 눈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져. 얘 건물 아니야. 농업용 고정식 온실 눈 떠집니다. 물론 실험은 하지 마시고 최소한 입이라도 돌아갈 거니까 실험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어차피 예시만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건물로 등기 못한다. 근데 이에 반해서 농업용 고정식 온실 또는 고정식 뭐 유리 온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다 같은 거예요. 예,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건물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용도성과 관련해서는요. 용도성 견본주택 일명 모델하우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견본주택이라고 표현이 나오지 이제 모델하우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견본주택. 자, 그럼 견본주택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요 일시적으로 만든 가설 건축물입니다. 분양 끝나고 나면 철거하고 없앨 거예요. 지속 사용 가능성이 없다. 즉 용도성이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얘도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역시 건물과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밑에다가 칸이 이제 좁아서 못 적으니까 여기 옆에다 적습니다. 건물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개방형 축사 시험에 잘 나와요.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가 뭐냐면요. 벽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뭐 벽이 열리고요. 다시 누르면 또 닫히고. 그걸 개방형 축사라고 합니다. 그럼 애매하잖아요. 뭐와 관련해서요? 외기분단성과 관련해서요. 벽이 열리면 외기분단성이 없고 그럼 닫히면 외기분단성이 있어요. 애매하니까 최초에 우리 법원은요 모든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애매하니까 아예 야 넌 등기 안 돼 라고 했다가 우리 법원이 견해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만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을 하고요. 이에 우리 법을 아예 제정까지 해버립니다. 법원에서 그 견해가 나온 이후에요. 아예 법에서 제정을 해서 아까 여러분들 그 교재 152페이지에 그 윗부분에 보시면 그 내용을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전혀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 있잖아요. 아예 법을 이제 특례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OX. X예요. X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여기 일정한 요건은 이제 연면적 100제곱미터, 예전에 200제곱미터였거든요. 다시 또 법이 개정돼서 100제곱미터로 바뀌었는데 그게 100제곱미터를 뭐 200으로 바꾸고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건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최근에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이제 기출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다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답은 뭐예요? 개방형 축사예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개방형 축사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만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건물과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이제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 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집합 건물, 구분 건물 같은 말이에요. 자, 아파트. 자, 우리 집합 건물. 그 건물은요, 아파트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건물. 토지 말고 아파트의 건물. 그 건물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역시 또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전유 부분. 전유 부분. 즉, 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왜 101호, 102호. 전속적으로.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공용 부분.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건물 말이에요. 건물.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요. 공용 부분은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과 또 하나는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 이제 뭐 이야기하느냐면 왜 아파트 건물에 복도나 계단 이런 거 있잖아요. 복도나 계단.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는 거.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는 것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은 절대로 누군가가 그걸 분양받아서 누군가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 나가는데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서울,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뭐 서울 강의 간다고 계속 뭐 매주 올라가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서울에 살 때도 보면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별별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러니까 살면서 평생 살면서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서울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한 날 제가 저녁에 한 10시쯤인가 그때 이제 아파트에서 이래 누워 있는데 뭐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타는 냄새가.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옆동에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막 이렇게 막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저 그런 광경 바로 옆에서 보니까 바로 제 있는 아파트 바로 옆동이었거든요. 바로 거의 뭐 얼마 안 되는 간격으로 붙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이제 불이 나더라고. 그래서 막 불이 나서 조금 있으니까 현관문이요 터져 나가 버려요. 그 압력 때문에 깜짝 놀라서 철문이 그냥 터져 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족들 깨고 제만 혼자 또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 깨워가지고 그래서 막 데리고 내려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실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좀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야 되나? 한 번씩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제 첫 애 이제 출산할 때,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산부인과 갔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기 싫었는데 의사가 굳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그게 내가 왜 들어가? 집사람 뭐 아파 진통 겪고 하니까 엄청 막 힘들어 하던데, 그럼 뭐 굳이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제보고 옆에서 이제 손을 잡아주라더 의사가 다 그런 거 시켜. 손을 잡아주라.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건 너무 아픈 나머지 많이 아팠겠죠. 많이 아팠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확 물려고 하더라고. 내 손을 너무 이제 아프니까 내 손을 물려고 하더라고. 아니 손 잡았으면 지 손을 물지. 그걸 내 손을 물려고 하더라고. 아니 순간적으로 저도요 완전 반사적이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확 뿌리쳤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거 물리겠습니까? 완전히 뭐 예고했던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찰나에 일어났던 일이야. 근데 그거 뿌리친 거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를 해. 한 20년 이제 지났는데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별별 일 다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 살면서 또 심지어 위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뛰어내리더라고요. 뭐가 차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밑에서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아파트 밑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요. 차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위에서 뛰어내려 차 위로 떨어졌더라고. 바로 즉사했어요. 별별 일을 다 봅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 이야기하다가요.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다. 복도와 계단은 그걸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건 뭐 이야기하느냐면 왜 아파트의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개의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나중에 규약만 폐지하면 얼마든지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냥 아파트 규약으로 이걸 그냥 공용 부분 하기로 했지. 만약에 아파트 이제 노인분이 더 안 계세요. 그 노인정이 그냥 계속 놀고 있어. 그러면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규약을 폐지하고 나중에 그걸 누구한테 또 분양해서,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전유 부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규약만 폐지하면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을 폐지하면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유 부분 얘는 당연히 등기 가능합니다.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전유 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 얘는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등기 못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 얘는 규약만 폐지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등기할 수 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못한다. 복도 계단 이건 절대로 전유 부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이제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요, 지금 제가 본 요 내용 정도만 하세요. 다른 내용 더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다 못해서 문제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53페이지에, 교재 153페이지에 이제 등기할 사항인 이제 권리를 봅니다. 아까 제가 등기할 사항 하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과 등기할 사항인 권리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등기할 사항인 물건 보셨으니까 등기할 사항인 권리. 한동안 아까 그 문제 가지고 한동안 많이 좀 서로 이제 다퉜었죠. 나는 그게 당연하다. 그 상황에서 물려가는데 누가 거기서 왜냐면 생각 반사적인 거였거든. 내가 만약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줬으면 그러면 이게 차라리 그냥 물리는 게 낫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저도 그죠. 이게 차라리 속편하거든 그냥. 근데 그건 그 순간은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서.
여자분들은 그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시다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그래 아프다고 하시다고요. 뭐 제 누나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뭐 유리를 깨서 발로 비비고 나가는 그런 고통, 뭐 그런 고통이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자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그 군대에서 그 고통을 안 받아 아마. 아니 누가 하신 거예요? 아 뒤에서 하신 거예요? 자, 하여튼 뭐 남녀는 평등합니다. 자, 우리 이제 등기할 사항이 이제 권리인데요. 뭐 등기할 사항이 권리 뭐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권이고요. 또 하나는 채권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역시 분류할 수 있어요. 물권과 채권. 자, 그럼 물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물권 한번 쭉 적어볼까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마지막이 저당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물권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 나온다 그죠? 네. 자, 일단 점유권. 이제 뭐 민법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이제 아실 거예요. 점유권 뭔지 아시죠? 그 사실상에 이제 집에 그 자체의 권리를 부여한 것을 그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 역시 물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등기할 수 있을까요? 점유권. 등기 못합니다. 일단 등기 못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점유권 등기 못합니다. 소유권 등기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등기하죠. 소유권은. 지상권 역시 등기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지역권 역시 등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전세권 역시 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 다음 질권은요. 다른 건 다 권리 종류가 하나인데 질권만 권리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산질권, 또 하나는 권리질권. 아까 왜 권리질권 들어보셨잖아요. 권리질권 이제 뭔지 아시죠? 채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면 그 담보권 이름을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질권, 동산질권 뭐냐면 전당포 아시죠? 왜 원빈 모르세요? 전당포? 지금 그 농담을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아저씨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원빈 씨 주연에. 거기 보시면 이제 원빈 씨가 전당포 주인으로 나와요. 공부만 하시는구나. 아니면 지금 그거 보세요. 뭐더라? 막장 드라마 요즘 펜트하우스. 그런 거 안 보세요? 자, 그래서 동산질권 이제 뭔지 아시죠? 전당포. 예. 얘는 등기 못해요. 동산질권은 동산이니까 우리 당연히 등기는 부동산 하는 거거든. 부동산 등기거든요. 예. 권리질권 아까 보셨잖아요.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요. 아까 을구에 부기 등기한다라고.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일단 결론. 자, 그러면 왜 지금 등기 못하는 게 점유권 등기 못한다 그죠? 그 다음 유치권 등기 못하고요. 뭐 동산질권은 동산이니까 얘는 당연히 등기 못해요. 동산이니까 이건 당연히 등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얘 왜 등기 못할까? 왜 등기 못할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일부 우리 수험생분들 중에서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점유를 하니까 등기 못해요 라고.
점유를 하니까 등기 못해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이 접근 자체는 좋아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답을 하십니다. 틀린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점유를 해서 등기 못할 것 같으면 소유권자는 부동산 점유하지 않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하지 않습니까? 해요. 당연히 점유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점유 여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점유 여부랑 등기 여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등기 못하느냐?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등기사항 법정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사항 법정주의. 등기사항 법정주의.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등기사항 법정주의. 무슨 이야기냐? 등기할 사항은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사항은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역시 규정이 있어야지만 등기합니다.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우리 법에서 지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얘들 일일이 법에 규정 다 두고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권과 유치권 얘들은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유치권 들어보셨죠? 여기 유치권이 사실 우리 경매에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아주 악질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상당히 큰 혼란을 일으켜요. 왜? 아마 다니시다 보면 뭐 유치권 행사 중 해가지고 뭐 플래카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마 그런 장면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유치권이라는 건 일단 성립을 하려면,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그 피담보 채권 자체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대금 채권. 그 부동산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내가 공사했으니까 그 물건에 관해서, 예를 들자면 뭐 시계 수리비 채권 이런 거. 시계를 맡겼어요. 수리하라고. 그럼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얘가 돈을 안 줘. 그러면 안 돌려줄 수 있는, 유치라는 게 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안 돌려주는 권리,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치권의 전제 자체는 그 피담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공시를 안 해. 등기를 안 하는데,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등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경매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줍니다. 점유하면서 실제로 공사대금은 뭐 1억인데 뭐 공사대금 5억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우리 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도록 하자라고 일부 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면 등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예. 그 다음 점유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니까. 다른 물건들 다 등기할 수 있는데 점유권, 유치권 얘는 등기 못한다. 이거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 중에서 역시 등기사항 법정주의입니다. 채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채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 중에서 임차권, 아까 앞에서 나오죠. 임차권. 다른 채권 등기 못해요. 임차권.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돌려 살 수 있는 권리. 돌려 살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채권입니다. 돌려 살 수 있는 권리 뭐 환매권. 두 가지. 그래서 임차권과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채권 중에서 임차권과 환매권. 자, 굳이 이 부분은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되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권리가 하는지를 이제 보셨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53페이지에, 아까 153페이지에 그 윗부분에 네모 박스가 나오고요. 그 네모 박스 안에 아랫부분에 표가 하나 나옵니다. 표 찾으셨나요? 예. 네. 자, 근데 이 표 제가 다시 칠판에 이제 적어서 표가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다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아까 그 표입니다. 자,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용의권, 담보권,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OX, XO, XO, XX. XO 아세요? XO 아시죠? 자, 지금 이제 이 표인데요. 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필수 개념입니다. 자, 왜 이제 일부 왜 그럼 전부는 안 하느냐? 전부는 당연히 되니까. 부동산 전부, 권리 전부는 당연히 등기되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문제가 되는 게 일부인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용의권부터 살펴봅니다. 용의권. 제가 이제 용의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 임차권 포함입니다. 네. 자, 만약에요. X라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자, 이 부동산인데 가령 이 중에서 2층만 전세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얼마든지. 부동산 중에 일부만 용의권 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만 쓸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2층만 전세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은 가능하다, 등기 가능하다. 일부만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요, Y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과 을 공동 소유예요. 공유 관계에 있습니다. 각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집니다. 권리 일부, 지분을 가집니다.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은 이 Y라는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OX. O.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미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지분 가지고 계시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단독으로 권리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지분. 그러면 내가 101동에 살아. 나 101동에 사는데 그럼 108동 앞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의 지분을 동그라미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갑의 지분은 이 전체 Y라는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을의 지분을 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을 지분 또한 역시 이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의미 아시겠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공유물 전체에 추상적으로 미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에다가 가령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분 2분의 1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것만 밟고 다녀야 돼. 동그라미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지분만 밟고 다닐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참 그 별별 분들이 강의하다 보면 별별 분이 다 계세요. 그러면 이거 발 세워서 이렇게 다니면,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세워서 다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세워서 다녀도. 세워서 다녀도 안 돼요. 만약에 세워서 다닌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순간요, 우리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상하에 다 미칩니다. 지나가는 순간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예. 그래서 지분에는 용의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부동산 일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가령 내가 토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100제곱미터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일단 결론은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느냐면요,
등기 방식이 없어요. 그 부동산의 일부인 상태, 일부만을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제곱미터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먼저 분할을 해서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 부동산 일부인 상태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이 없어요. 따라서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된다는 거. 등기 방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권리 일부 지분, 가령 갑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얘는 등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 몇 분의 몇 저당권 설정, 을구에 지분 몇 분의 몇 저당권 설정이라고 등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등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지분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분 경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분이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경매가 나온다는 건 전제 자체는 지분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분의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지분 몇 분의 몇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를 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잘 볼 일이 없어요. 왜 볼 일이 없느냐 하면 지분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요,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되는데요, 은행에서 지분 가지고 왜 안 해주느냐면 담보 가치가 너무 약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만약에 여러분 이제 보통 이렇거든요.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럼 내가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인데 일단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2분의 1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부동산에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관리행위 할 수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관리는 돼요? 관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리행위 안 돼요. 과반이 돼야 돼요. 과반이 뭐예요? 반을 넘어야 돼요. 2분의 1이면 관리행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2분의 1이 넘어야 관리행위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유물을 처분행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처분행위는 어떻게 해요? 내 지분만 팔 수는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는 없죠. 그죠? 관리행위도 안 됩니다. 그럼 뭐만 할 수 있느냐? 보존행위만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산술적인 가치는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5천만 원으로 감정평가도 안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 들고 있으면 뭐해? 2분의 1 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상대방 다른 공유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 못 얻으니까 사실은 그 집은 뭐 사용도 못하고 그냥 문의만 내가 소유자야. 뭐 그래 되니까 감정평가를 산술적으로는 아까 5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도 안 해줘요. 거기다가 그러면 만약에 한 4천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매각기일을 열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집은 골치 아파서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그러면 1회 유찰, 2회 유찰, 3회 유찰, 보통 기본 한 3, 4회 유찰 돼버려요. 그럼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저감을 해요. 최저 매각 가격을 일반적으로 20%. 근데 아마 울산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30% 저감할 겁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법에서 몇 퍼센트 저감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매각 가격을 다운시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한 몇 번 다운시키고 나면요, 가격 완전히 훅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지분 가지고 저당권 설정은 되지만 등기 방식이 있어서 되긴 하지만 안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오히려 은행에서 잘 안 해주니까 지분에 저 담보권 안 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분의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등기 방식이 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또 표정이 지금 또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자, 소유권 이전.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보시면 같아요. 담보권이랑 내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이전 팔 수 있겠느냐 말이야. 100제곱미터만. 결론은 안 돼요. 왜? 등기 방식이 없어요. 우리 부동산의 일부인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등기 방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 만약에 100제곱미터만 팔고 싶다.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분할하셔야 돼요. 분할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고 이전 등기라는 것이지 역시 등기 방식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분만 가령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지분만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등기 방식이 있습니다.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갑지분 2분의 1 이전 이런 식으로. 갑지분 가령 갑지분이 2분의 1의 병이 이걸 이전받았다. 그러면 등기부에 갑지분 2분의 1 이전 해서 지분권자 병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등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 표정이 보니까 이게 달아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 쉽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